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시국이 좀 좋지는 않죠. 예, 공연 업계도 많이 힘들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그 공연장에 행사도 사실 별로 없었고 그래서 약간 그 공부 같은 것들이나 이런 세미나 온라인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저 또한 2달 동안 동사무소에 파견 근무를 나갔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 납부를 그 지급하는 업무가 필요한데 보통 공연장 같은 경우는 공공 그러니까 뭐 시나 이런 쪽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원으로 파견을 나갔다 왔어요. 2달 동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시험 때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이제 만나지 못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 사실 만나서 같이 뭐 시험 보자고 으쌰으쌰 하고 이렇게 좀 격려도 하고 저희 동아리 친구들도 해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시험을 보는지도 몰랐고 접수한지도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볼 친구들은 봤고 또 안 본 친구들은 또 안 봤죠. 그것이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봤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항상 시험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시험을 가능하면 꼭 봐라. 뭐 경험이건 다 떠나서 시험을 보고 자격증 공부를 해서 한마디로 결론적인 건 그거죠. 본인의 실력을 높여라. 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자격증일 수도 있지만 합격률이 보통 20% 전후예요. 뭐 적게는 20% 이하로 갈 때도 있고 자격증 실기까지요. 뭐 많아봤자 30% 이하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마디로 그 사람의 실력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대학교 나왔어, 어디서 뭐 있었어, 이걸 떠나서 저 자격증 있어요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음향을 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검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뭐 나이 어린 친구들은 뭐 내년에 따면 되지, 뭐 내후년에 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내년에 못 따요. 왜냐면 제일 좋은 게 학생 때. 학생 때가 시험 보기 제일 좋고 이제 대학생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제일 좋고 대학생은 노력하면 딸 수가 있는데 또 나름 바쁜 친구는 바쁘대. 사실은 대학생 때 시험 안 보는 거는 대부분 핑계예요. 본인이 마음 먹고 하면은 딸 수가 있는데 뭐 약속 있고 뭐 이런 거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서 못 한다는 건 제가 볼때 핑계 같고 왜냐면은 이제 그 현장에 백수가 되지 않는 이상 본인이 1년 동안 그냥 1, 2년 동안 놀고 먹을 거 아니면은 뭐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놀고 먹을 거 아니면은 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시험 때 시험을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행사가 많은 사실 6월달에 행사 많기도 한데 막내가 시험 보러 가겠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격증이 있어야지 현장에서 대우를 받거든요. 적어도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학생 때 땄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들 제가 아는 그 동아리 친구들도 이게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자격증 시험 자체를 안 봐요. 뭐 시험료가 뭐 비싼 거 뭐 그건 사실 시험료 얼마나 하겠어요. 나중에 돈 버는 거에 비해서는 자격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급여가 틀린데 알바비도 틀리고 실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지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자격증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20대 후반, 20대 후반, 30대 초반들은 진짜 뭐 아니면 도다 이거 진짜 막 갈망을 하는데 20대 초반 친구들이 자격증에 대해서 내년에 따지 이런 거 보면은 안타까워요. 나중에 후회할 텐데 뭐 이런 거. 물론 금방 뭐 따면 좋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어찌됐건 땄으면 좋겠고 본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본인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자격증을 따려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찌됐건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예. 어쨌건 올해도 시험이 치러졌고요. 시험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풀이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풀이 과정을 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그 이전에 3년치 정도까지는 했었는데 그런 거죠. 누구도 알려주지가 않다 보니까 알려주는 이 영상이 있으면 좋다라고 판단된 것도 있고요. 어,
기출문제 제가 이제 지금 저한테 이번에 합격한 친구들 중에 기출문제만 풀어가지고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근데 사실 기출문제에 답이 있거든요. 이 나오는 스타일과 얘네들의 그 이 문제 그의 함정 스타일도 약간 비슷비슷한 게 있다 보니까 사실 기출 문제만 풀더라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따로 정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시험이 나왔을 때 이게 풀어야지 그래야지 되지. 저도 이게 시험 지난 다음에 약간 좀 관심도가 떨어진 다음에 풀면은 약간 저도 못 풀 것 같아가지고 시험 이제 본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료를 남기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음향에 대해서 평상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시험 공부는 한번 제가 풀어봤어요. 제가 한번 강성태 약간 좀 따라하는 것처럼 한번 내가 풀어보면 합격을 하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시험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시험을 풀어봤고 딱히 따로 공부는 안 했어요. 책을 보고 열심히 뭐 보진 않았고 그냥 평상시 실력으로 한번 봤습니다. 공통 과목은 아직 안 풀었고요. 음향은 제가 40문제를 풀었는데 하나가 헷갈려서 그런데 32문제 아니면 33문제가 합격이 32문제라고 하죠. 32문제를 맞췄습니다. 예. 공부 안 한 상태예요. 그러면 점수가 한 48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통 과목을 꽈락만 하지 않으면은 합격선이지 않을까 이런 약간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느낀 건 두 가지가 물론 그때 약간 문제 유형이 약간 틀려요. 약간 틀린데 이번 거는 약간 좀 그 음향의 아날로그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디지털도 나오긴 했지만 그 구조 이런 약간 스펙 같은 거 약간 기본기에 약간 충실했던 것 같고요.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잘난 척 해가지고 너는 뭐 음향을 잘 하니까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았고 그 외로 이제 제가 봤을 때 잘 분배가 된 것 같아요. 쉬운 문제는 쉬웠고 헷갈리는 문제도 약간 있었고 사실 저도 처음 보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단어들이 있었고 처음 보는 단어들보다 좀 인지하지 않았던 단어들이라고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썼던 단어들도 나왔고요. 제가 틀리게 된 것들도 보면은 제가 약간 혼동해서 순간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린 것도 있지만 제가 진짜 몰라서 틀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맞힌 것 중에 뭐 찍어서 맞힌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시험 문제를 풀었고요. 시험 문제 푼 거에서 과연 이 문제가 왜 정답인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사전에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무대예술 전문 협회의 시험 그 뭐랄까 규정과 출제위원분들의 의견에 존중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현재 가안이긴 해요. 지금 가안이기도 해가지고 이 문제가 맞냐 안 맞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현재로서는 사실은 가안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거 정답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바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무대예술 전문인 협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저는 현재 나온 정답 가안이 정답이라는 가정 하에 그 이야기 한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이 모든 문제들이 사람의 관점이 좀 틀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정답이 아닌 것 같아라고 의견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문제를 풀고 하는 와정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나온 가안이 정답인 거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푼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저는 그 무대예술 전문인 협회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굳이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게 맞네 안 맞네 해가지고 그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저도 다 같은 계열에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보통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맞는 말이에요. 저도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아리까리한 것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갈 거고요. 다만 이 자료는 한마디로 이 문제가 왜 맞는지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부터 들으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 이제 10분 정도 이제 간단하게 앞에 얘기했고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 무대음향 3급입니다. 3급 음향 전공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오디오 레벨의 종류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 예, 문제들 특징이죠. 이것이 맞는 것은, 다른 것은 이런 자주 씁니다. 이거 제가 헷갈리시면 바로 틀리는 거죠. 근데 헷갈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기를 보면은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1번, 3번, 4번은 똑같은 거죠. 어떤 거냐? 기타 앰프에 입력되는 거. 이거는 일반 악기 입력인 거죠. 믹서가 제가 여기다 안 갖다 놨구나. 잠시만요. 이따가 뭐지? 구조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다 보니까 믹서를 보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입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이크 라인 입력이랑 라인 입력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기타 앰프에 들어가는 출력, 기타 앰프나 이런 악기에서 나오는 출력을 이제 라인 입력이라고 하죠. 라고 했을 때 1번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1번 기타 앰프의 입력은 라인 입력입니다. 기타 페달의 출력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 이제 악기 밴드 이런 거 세팅해 봤으면 이제 알 텐데 아니면 기타를 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타에서 나와서 페달에 들어갔다가 페달을 거쳐 가지고 다시 앰프로 가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기타 페달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펙터 같은 경우를 넣을 때 사용되는 페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됐건 레벨은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륨 조절이라 하더라도 맥시엄 다 열어놓은 게 100이고 그걸 이제 줄이고 키우는 거기 때문에 1번과 3번은 확실하게 같은 레벨입니다. 그리고 믹서에 하이제트라고 나오는데 위에가 로우 임피던스, 그러니까 밑에가 하이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밑에 믹서에 하이제트라고 나온 것이 악기 입력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은 같은 라인 입력 신호고 파워 앰프의 출력은 종류 자체가 틀리죠. 이거는 그 악기의 입력 신호고 파워 앰프의 출력은 스피커로 보내는 센 출력이기 때문에 1, 2, 3, 1, 3, 4번과 2번은 확실하게 종류가 틀린 거죠. 이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뭐 등급을 준다면은 뭐 5단계라고 하면은 한 2단계요. 2단계 정도로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2번 문제. 헤드폰으로 들을 때 가장 우수한 스테레오 이미지가 생기는 방식은 이거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저희 친구들한테도 하는 얘기긴 한데 책에서 꼭 외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테레오 녹음 관련된 부분입니다. 123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인 스테레오 녹음 방식 설치 방식이 있어요. 스페이스트 방식, 뭐 바이노럴, 코인시던트 뭐 이런 식으로 볼륨 레인 이렇게 해가지고 볼륨 레인 해가지고 ORTF처럼 NOS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녹음 방식이 있는데 외울 것이 좀 많아가지고 좀 짜증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2, 3년에 한 번은 무조건 나와요. 짧으면 2년, 길으면 3년 안에는 무조건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라도 외우셔야 돼요. 사실 외울 게 좀 많아요. 뭐 방식도 여러 가지인데 그 방식마다 또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외우기는 좀 짜증날 수 있지만 어쨌건 한 문제는 나온다. 항상 다음 시험에도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24페이지인가? 네. 124페이지를 보면 바이노럴 방식의 헤드폰으로 들었을 때 가장 우수한 스테레오 이미지가 생긴다라고 써 있어요. 예, 이거는 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방식을 여기서 지금 A, B 방식 다 설명하긴 그렇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외워보셨다면 4번 바이노럴 방식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또 하나가 다른 거랑 특징이 뭐냐면은 바이노럴 같은 경우가 두 개의 마이크 사이에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어찌됐건 그림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L과 R이 약간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스티레오 이미지가 좀 명확하게 생기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림을 기억하신 분들은 아마 뭐랄까 답을 맞추시기 좀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은 이제 그래서 바이노럴 방식이고요. 3번도 똑같습니다. 3번에서 AB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AB 방식이 여기 스페이스드 페어 방식이잖아요. 예, 페이지 123페이지라고 했을 때 여기 똑같이 나와 있죠. 3번도 시간차에 의해 스테레오 이미지가 형성되며 음원의 위치가 정확하게 재생되지 않고 모노 특성이 가장 좋지 않은 방식은 요거 약간 함정 같아서 좋지 않은 방식. 여기서 아는 방식은 이것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좋지 않은 거. 약간 여기다 줄쳐놔가지고 함정처럼 해놨어요. 라고 했을 때 네, 1번 AB 방식입니다. 여기서 약간 지금 다시 보니까 좋지 않다는 거 약간 함정처럼 이렇게 밑줄을 그었어요. 그냥 좋지 않은 방식, 맞는 방식인데 밑줄을 그었네. 어찌됐건 정답은 3번도 그렇게 해서 1번입니다. 예,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 부분들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하스 효과, 양이 효과, 칵테일 효과, 그 도플레 효과, 마스킹 효과, 뭐 여러 가지 그 음의 현상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상들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페이지는 66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려면 보세요. 사실 정답은 이제 하스 효과가 이제 그 선행음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냐면은 소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스피커가 이제 양쪽에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양쪽에 두 개가 있어가 지금은 이제 아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스피커 양쪽 두 개가 있으면 가운데 있게 되면은 양쪽에 있는 스피커가 소리가 이렇게 나와서 사람이 이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희 공연장에 옛날에 처음에 지었을 때 처음에 지은 게 아니라 스피커 처음 바꿨을 때 양쪽으로 이 스피커가 너무 이렇게 길다 보면은 사람은 여기 있는데 음상 자체가 찢어지다 보니까 사람의 가운데 명료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퍼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센터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위치를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스 효과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음향적인 효과인데 만약에 스피커가 여기 양쪽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이쪽에 있으면은 사람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들리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스피커에 약간 딜레이를 주게 되면 음상이 딜레이를 주는 만큼 반대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효과가 이제 하스 효과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를 직접 음보다 뭐 5에서 30ms 정도 지연시키면 음상이 무대에서 배우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딜레이를 줌으로 인해서 음상을 이동시킨다는 그 효과는 하스 효과고요. 양이 효과는 뭐냐? 양이 효과는 머리가 있다 보니까 소리가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왼쪽에서 오게 되면은 지금 이쪽 귀는 먼저 닿는데 이 반대쪽 귀는 이 두개골 때문에 약간 돌아서 가다 보니까 이 양쪽 귀에 시간차가 생겨요. 그걸 통해서 방향을 알 수 있고 어디서 오는지 소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양의 효과고요. 마스킹 효과는 그 두 가지의 소리가 있을 때 약간 큰 소리가 그러니까 주파수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넓은 소리가 다 그 목적음 내가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는데 두 소리가 충돌됐을 때 한 소리가 다른 소리를 이제 마스킹 덮어서 잘 안 들리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마스킹 효과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을 뜻하는 효과는 1번 하스 효과가 됩니다. 4번 칵테일 파티 효과는 5번의 정답이죠. 5번의 정답은 이제 4번입니다.
예,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딱 혼잡한 환경에 있을 때 모노로 된 것들은 그 구별하기 힘들지만 스테레오로 녹음하게 되면 좀 더 명료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소스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거기 내에서 소스를 이제 분리하거나 이렇게 구별하기 힘든데 소스가 두 개가 되면은 두 개 뭐 시간차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스테레오 음감을 통해 가지고 그 중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듣고 싶은 소리를 좀 더 구별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게 옛날에 뭐 남자분들은 무협소 소리다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자주 나오는 장면 중에 그거예요. 막 폭포가 이제 사람이 이제 수련을 하는데 막 폭포가 막 쏟아지는 그 폭포 밑에서 이제 사부가 얘기를 하죠. 저 새 소리를 들어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딱 이제 집중을 해서 듣는데 폭포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새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마 집중해도 저 새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약간 마음을 비우니까 갑자기 새 소리가 들려가지고 내 마음을 열면은 저 새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뭐 이런 무협 만화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용소야인가? 옛날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약간 연애에 관련된 건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딱 들리면 그 사람 목소리만 좀 캐치되는 뭐 그런 거 예. 경험입니다.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진짜 진짜 이거는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그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이런 경험 속에서 진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버스에서 이제 그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막 굉장히 사람들 많이 시끄러운 와중에 그 친구가 탔는데 그 친구 탄지 몰랐었죠. 전뺀 뒤에 있었고 그 친구는 앞에 있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순간적으로 그 친구의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그 버스 안에서 있는 모든 소리가 진짜 정막처럼 딱 사라지고 그 사람의 목소리만 딱 뚜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초자연적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집중하면은 그 정도의 경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저도 딱 한 번 겪어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그 사람 목소리만 딱 들려가지고 명료하게 들리는 느낌. 그게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약간 쓸데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쨌건 그런 게 있었고요. 6번 기온이 25도일 때 1kHz 음파의 파장의 길이는 이 문제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처음 음향 교육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저희가 저희 동아리 T를 맞췄는데 T 뒤에다가 각자 좋아하는 공식을 그려놓는 걸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제 T 뒤에 있던 거 좀 물어봐야 돼. 진짜 대면으로 한번 물어봐야지. 그 공식이 소리의 속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331.5 플러스 0.6T.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게 모든 소리의 기본이에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명제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걸 기본으로 해서 소리의 기본적인 성질을 알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동아리에서 이거 틀렸다고 그러면 진짜 이건 틀리면 안 돼 진짜. 이거 맨날 하는 우리 동아리 친구들은 이거는 진짜 귀에 딱지 얹을 정도로 이제 했던 얘기예요. 어쨌건 그렇게 해서 공식은 331.5 플러스 0.6T인데 거기 T가 온도입니다. 그 T가 온도기 때문에 0.6 곱하기 25도 하면은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331.5 플러스 15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1Hz 기준이에요. 1Hz가 346.5m가 나옵니다. 10Hz는 10을 빼니까 347이 아니라 34.7 올림을 할게요. 반올림을 할게요. 이제 347 거기에 100Hz면 3.47m. 그래서 1000Hz, 1kHz 같은 경우는 34.7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공식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라. 7번 같은 경우는 그 공연장에서 이제 음향이 분장실까지 들리는 현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분장실은 저쪽 딴 데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 못 풉니다. 이거는 분장실이 공연장 바로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연장과 완전 분리되어 있지만 소리가 왜 들어오지? 라고 한다 그러면은, 반사라는 거는 소리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튕겨 나가기 때문에 그 뒤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 반사는 소리가 튕겨져 나가는 거고, 굴절 같은 경우는 소리가 휘는 건데, 이게 휜다는 기준이 축구공이 날아가다 휘는 것처럼 확 안 휘어요. 이게 이렇게 화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휘는 정도, 이게 굴절임이고, 간섭은 뭐냐, 소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다른 소리가 들어와가지고 이 소리가 예를 들어 파장 같은 거죠. 소리가 똑같은 파장이었을 때는 간섭이 돼서 더 이렇게 높게 되고, 반대로 이렇게 위상이 반전됐을 때는 소리가 상쇄되고, 한 소리가 다른 소리에 의해서 간섭에 의해서 소리가 변하는 거, 그게 간섭입니다. 회저 같은 경우가 뭐냐, 회저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 파이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그 지그재그로 되어 있을 때, 소리가 갔을 때 소리가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그 뭐 직각이라 하더라도 직각이 소리가 완전히 휘어서 전달되는 그 현상, 그게 이제 회절입니다. 다만 이제 회절이나 이런 거에서는 고음 같은 경우는 반사로 튕겨나가기 때문에 주로 중저음 쪽이 많이 회절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책에 보면은 페이지 55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분장실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랑 거의 어떻게 따로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어찌됐건 소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면은 그 현상은 회절밖에 없는 거죠. 소리가 완전히 꺾이는 거. 소리가 살짝 꺾이는 거는 굴절이고요. 소리가 완전히 90도까지 꺾이는 거는, 90도 이상 꺾이는 거는 회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번. 이 8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맞추긴 했는데, 왜 맞췄냐면은 그 피아노 조율할 때 조율하는 것들을 이제 공연장에 있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일단은 8번 맞춘 거는 그 반사나 굴절이나 마스킹 효과랑은 사실은 피아노 조율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봐도 반사는 소리가 튕겨 나가는 거고, 굴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휘는 거고, 마스킹은 한 소리에 다른 소리를 덮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3번을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피아노 조율할 때 이렇게 울리면서 계속 그 체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피아노 조율도 있지만은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소리를 다시 한번 그 정확하게 그 정리했는데, 피아노 조율할 때 피아노 조율사분들이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거 조율사 협회에 거기 써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그 기타 이런 것들 그 줄 맞추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옛날에 보면은 이것도 그래요. 이게 기타를 조율할 때 요즘 친구들은 다 그 튜닝기 있잖아요. 튜닝기 해가지고 기타 띵 울려가지고 울림 보고 440Hz구나 해가지고 그걸로 맞추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기타 그 배울 때만 하더라도 그 소리 울림 막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 울림 막대를 띵 친 다음에 그 주파수 맞춰가지고 소리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저런 거 어떻게 맞추나. 사실 그때는 음악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저도 보니까 그거예요. 지금 이제는 한번 실험해보고 싶긴 한데, 소리 울림 막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440Hz의 소리 울림 막대가 있을 때, 그거 울림은 440Hz의 그 울림만 그 생성하는 소리 막대가 있거든요. 그 소리 막대를 치고 여기 보면은 뭐 49번째 건반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440Hz 건반을 쳤을 때 이게 만약에 동일 주파수라 그러면은 맥노리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죠. 동일 주파수면은 그게 이제 동일 위상일 때는 같이 울리기 때문에 간섭 효과가 일어나지. 그래서 왜 간섭이었구나. 그래서 그 조율하는 방식이 그러거든. 맥노리 효과가 일어나면은 튜닝이 안 된 거고, 맥노리 효과가 없어질 때까지 조여가지고 그 소리 그 주파수 그 파장 길이를 맞추는 거, 그게 이제 그 피아노 조율하는 방식이라고 그 피아노 조율가 협회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약간 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저도 알게 됐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맥놀이가 일어나지 안 일어나는지를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피아노 조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음향 현상이 맥놀이 현상입니다. 9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9번 문제는 진동체로부터 다른 진동체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은, 이거는 공명입니다. 다른 건 했으니까 굳이 안 하고요. 공명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그 뭐냐 막 해가지고 유리병이 있으면은 막 그 유리잔이라고 할 때 똑같은 유리잔에 똑같은 그 주파수를 계속 쏘게 되면은 공명이 일어나가지고, 유리는 단단하기 때문에 단단한데 계속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막 유리잔이 깨지는 모습, 뭐 이런 것들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공명인 거죠. 다른 그 소리가 했을 때 그 공명해가지고 그게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로 왜 나왔을 왜 나왔냐 보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똑같은 스피커고 똑같은 장비인데 어느 특정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 공명이 울리는 것들이 있어요. 공명이 생겨가지고 이게 다른 곳에서는 울림이 없었는데 그곳에서는 특정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 주파수가 공명이 생겨가지고 막 울리거나 떨어가지고 떨리는 음이 나는 곳이 있어요.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약간 좀 스피커 각도를 줄이거나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때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나오는 현상을 공명이라고 하고, 이 같은 주파수에 있는 소리랑 어떤 물건이 있을 때 부딪히게 되면 공명으로 해서 같이 울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페이지 59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10번 문제. 60번 같은 경우는 그냥 책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페이지 60페이지 보시면은 소리를 모으는 공간은 소리가 이제 들어와서 여기 귓바퀴 2번이죠. 2번 귓바퀴에서 소리가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소리를 자각하는, 소리가 들리냐라는 거를 최초로 자각하는 공간이 여기 2번 귓바퀴라고 합니다. 이건 책을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11번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음향적인 문제점이 아닌 것은, 이건 어떤 거냐면 1번 에코 같은 경우가 뭐냐면요, 행사를 하는데 자꾸만 메아리처럼 울리는 거예요. 이제 에코랑 리버브랑 약간 틀린데, 그 리버브나 잔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클래식을 할 때는 필요해요. 약간 울림은 필요한데, 반대로 이 에코 부분이 강연회나 뮤지컬 같은 경우에 에코가 생기면은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가사 전달이나 아니면은 그 강의를 진행하거나 행사를 할 때 이 말의 명료도가 뭉개지기 때문에 그거는 음향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코나 잔향이 약간 필요한 걸 수도 있지만, 그냥 계속 에코가 생기게 된다면은 클래식을 제외한 다른 행사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음향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라고 볼 수, 1번은 문제가 되고요. 음의 집중은 뭐냐? 이건 동그란 약간 원형 경기장 같은 경우에서 특정하게 이 소리가 이제 그 반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원형이다 보니까 소리가 가운데나 아니면 특정 부분으로 소리가 과도하게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부분의 소리가 굉장히 음압이 세서 그냥 다른 곳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특정 부분의 소리가 한마디로 막 그 돋보기로 빛을 모으는 것처럼 소리도 한 곳에 모이게 되면은 그 곳에 앉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관중이라고 했을 때 그 소리가 나한테, 다른 사람은 크지 않은데 나한테만 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음의 집중입니다. 소리가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 그래서 다른 사람은 듣기 편한데 나만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듣기 힘들게 된다면 그건 음향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이 플러트 에코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그 3에서도 나오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책을 항상, 이제 원래는 음향 상급은 그 무대 음향 1권에서 나오는 게 맞는데, 사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다 없어져 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2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2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1은 사실은 기초적인 거라서 1에서는 한 10%, 20%, 2에서 한 40%, 그리고 무대 음향 3에서 한, 요즘 들어서 보니까 트렌드가 한 2, 3년 전부터
한 10%에서 20%는 3에 있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까지 다 공부하기에는 좀 부담이긴 한데 이런 플로트 에코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건 보시고 어쨌건 3도 사실 살짝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포기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몇 문제 나오기 때문에 3급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음향책은 다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건 플루토 에코나 에코 음의 집중은 공연장에서 그 음향적으로 약간 그 관객이나 이런 분들이 듣기 어려운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건 음향적인 문제점이고요. 초기 반사음 같은 경우는 소리가 처음에 났을 때 초기 최초의 반사음을 통해 가지고 소리의 방향을 유추할 수 있고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 현상이기 때문에 초기 반사음은 공연장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3번이 문제점이 아닌 거죠. 예. 12번 들어가겠습니다. 12번 같은 경우에 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향하셨던 분들 중에 틀린 분이라면 3번 찍어가지고 틀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RCA는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쉴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쉴드선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쉴드선이나 기본적인 그 접지 부분이 어쨌건 쉴드니까 쉴드를 사용합니다. 언밸런스랑 밸런스 문제인데 물론 그 1번이랑 2번이랑은 약간 차이 날 수가 있겠지만 어쨌건 3번도 쉴드를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건 4번 스피콘이죠. 스피콘 같은 경우 그 파워앰프에 나가는 소스는 신호는 그 스피콘을 통해 나가는 소스는 그 음압이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거의 뭐 자기장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에 꽂히는 거는 그냥 선이 똑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 출력이 세기 때문에 스피콘 같은 경우는 쉴드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이거는 음향을 기본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별 5개 중에 한 3개? 그래서 중간 정도 기본적으로 음향을 하시는 분들이면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12번 문제는 13번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제가 봤을 때 2번이죠. 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약간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무대 음향 3번에 58페이지입니다. 아니네. 잠시만요. 응? 제가 뭔가 잘못 표시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무대음향 3번에 그 이게 임계거리다 보니까 무대음향 3번에 이제 58페이지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거리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사실 13번 그 클래식 음악 공연을 녹음하기 위한 마이크의 설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임계거리에 대한 설명. 한마디로 클래식 같은 경우는 그 자연음으로 보통 녹음을 합니다. 스피커에 나오지 않고 기본적인 홀에서 생기는 소리에 그 녹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이제 직접음과 잔향음의 차이가 나는 곳에서 하게 되면 약간 이게 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명료하게 녹음되지 않다 보니까 직접음과 잔향음이 같아지는 지점 그 부분에서 그 녹음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저도 사실 클래식 녹음은 저는 다목적 공연장에서만 사실 계속 있어가지고 클래식 공연장이 사실은 그 근무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사실은 직접 몸으로 겪어보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봐도 2번 같았었고요. 뭐 책에서도 사실은 2번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인데 보통 클래식 전용 극장 같은 경우는 그 뭐 전자적인 음향 대신에 기본 자체가 이제 반사판처럼 그러니까 무대 자체가 소리가 울리게 잔향 시간이 좀 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뮤지컬 전용 극장은 잔향 시간이
짧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짧아야지 그 명료도가 높아져가지고 사람 말이 잘 전달이 되거든요. 물론 뭐 너무 짧은 건 아니고요. 그건 락공연장 이런 쪽이고 14번 같은 경우가 이제 다목적 홀입니다. 다목적 홀이란 거는 반사판을 치게 되면 울림이 생겨가지고 클래식하기에 좋고 반사판을 치우면은 그냥 울림이 약간 적어져가지고 일반 행사, 밴드나 뭐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좋은 공간으로 바뀌는 곳. 이것이 이제 다목적 극장인데요. 이 극장에 대해서 현재는 그 클래식을 하기 위해서 반사판이 쳐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사판을 친 이 공간에서 맞는 설명이 아닌 것은요. 1번 같은 경우는 무대 위에 발생하는 음향 에너지를 객석 방향으로 전달한다. 이 반사판 자체가 원래 반사판이 없으면은 그 무대에 있어서 내가 소리를 내지만 소리가 옆으로도 빠지고 뒤로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그냥 퍼져 버리는데 뒤에 반사판 한마디로 등을 대고 옆에 칸막이가 있고 위에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소리가 깔때기 모양으로 해서 그 객석으로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반사판을 치게 되면. 그래서 음향 에너지가 객석 방향으로 전달된다. 1번 맞는 내용이고요. 3번은 이 반사판이 있다 보니까 연주하는 사람이 내 소리가 옆에서 다시 튕겨서 나한테도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만 내 소리가 뒤로 갔다가 나한테 오기도 하고 옆으로 갔다가 나한테 오기도 하기 때문에 무대에 있는 사람도 자기 소리를 듣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반사판에 있음으로써 연주자들도 자기 소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시니엄 형태의 다목적 극장에서는 클래식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사판을 쳐서 울림을 만들고 소리를 집중해서 객석으로 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은 좋기 때문에 무조건 그 4번 맞습니다. 틀린 거는 2번이죠. 이게 반사가 돼야지 소리가 전달이 되는데 이거를 흡음재로 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사판에 의미가 없다. 말 그대로 반사판이잖아요. 소리가 반사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흡음재를 쓴다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하나 잠깐 다른 얘기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이제 가끔 공연하러 오신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약간 애매하게 아마추어 분들이 반사판을 꼭 쓰셔야 돼요? 써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사판을 쓰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리가 반사판이 없이 아무것도 없을 때 소리가 1이라고 그러면은 반사판을 쓰면서 2배 내지 3배 정도 소리가 커집니다. 기본적으로. 모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소리가 커졌죠. 제가 마이크를 향해 이렇게 했어요. 제가 레벨로도 지금 표시가 나거든요. 레벨로 소리가 커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반사판이 있으면 소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커지고 그 다음에 확성을 하게 되면 소리가 뭐 4-5배 정도까지 대여섯 배까지 커진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요. 그렇게 이제 할 때 이제 쓰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15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제가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사실 이 4가지 보기가 다 디지털 오디오의 양자화에 관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관계가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거죠. 관계가 제일 깊은 것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1번이 맞는 것 같긴 해요. 1번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아까 약간 그 다른 것들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냥 아쉬운 정도라고만 하겠습니다. 어쩌면 1번 같은 경우는 양자화를 할 때 이제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막 그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약간 예민한 소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민한 소리가 있을 때 그 이 예민한 소리도 그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그 미세한 소리도 이제 양자화를 잘 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디더링이라고 하고요. 엘리의 어싱 같은 경우는 양자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양자화를 하는 과정에서 높은 주파수에 있는 그 신호인데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걸 낮은 걸로 인식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소리를 큰 소리를 그 높은 그러니까 고음을 저음으로 잘못 인식하는 현상을 에일리어싱이라고 합니다. 나이퀴스트 주파수는 한마디로 주파수를 할 때 이 주파수를 두 배로 그 배음을 하게 되면은 신호를 그 기록 그러니까 신호를 이제 양자화할 때 좀 더 이게 한마디로 똑같은 걸 두 배를 하게 되면은 오차를 주는 똑같은 걸 또 한마디 두 개 복사를 하게 되면 그 혹시라도 양자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때 그 오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신호를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는 현상을 그 이야기합니다. 4번 같은 경우는요. 3번 같은 경우는 이건 저는 이거는 만약에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3번이 무조건 정답이에요. 왜냐면 3번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3번 같은 경우 주파수 응답 특성은 뭐냐면은 마이크마다 잘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3kHz가 똑같은 내가 목소리를 내더라도 어떤 마이크는 약간 좀 날카로운 것 같고, 어떤 마이크는 약간 좀 답답한 것 같고, 어떤 마이크는 약간 저음이 큰 것 같고, 그게 주파수 응답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 응답 특성은 마이크나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입력이 들어가도 특정 주파수가 잘 반응을 하는 것, 특정 주파수가 부스트 되거나 컷되는 현상을 주파수 응답 특성 이거는 약간 어떤 게 약간 좀 잘 받아들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이제 3번입니다. 그래서 그거 어쨌건 정답은 1번이라는 거.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대음향 3권에서 나오는 건데요. 페이지는 111페이지입니다. 한마디로 그 AD 컨버터 과정인 거죠. 표본화한 다음에 양자화하고 부호하는 게 AD 컨버터고요. DA 컨버터는 반대입니다. 이걸 반대로 돌아가면은 DA 잠깐만 이거를 예. 부호를 복호하고 재양자화하고 재표본화하고 이게 반대라고 했을 때 무조건 반대는 부호와 양자화 표본화가 아니라 그 부호화를 복호하고 그 미분을 적분으로 하고 적분을 미분으로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양자화를 재양자화하고 재표본화하는 게 DA 컨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단어도 약간 바뀐다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는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 책을 보시면 아시는 내용이고요. 예. 17번 4개의 16옴 스피커를 병렬로 연결을 했을 경우 전체 걸리는 임피던스는 얼마일까? 이거는 페이지 158페이지 무대음향 2 158페이지를 보면은 공식이 나와 있어요. 공식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암산으로 되는 문제예요. 암산으로 예를 들어서 16옴 16옴 더하면 8옴이거든요. 왜냐면 병렬이었을 때는 반으로 줄고 직렬이었을 때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6옴 16옴 더하면 8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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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옴을 다시 병렬로 연결하면 4옴. 정답 2번이거든요. 공식으로 따지면은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해가지고 4개를 더하는 건데 4개를 더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수가 더 있으니까 16분의 1이 하나가 0.0625잖아요. 합치면은 0.125 125가 두 개 붙으니까 0.25 그러니까 0.25분 그러니까 4분 뭐지? 0.25분의 1이니까 158페이지 얘기입니다. 158페이지에서 그 16분의 1이 0.0625잖아. 이거 4개를 더하면은 0.25가 됩니다. 1을 0.25로 그 나누면 4가 되죠. 어쨌건 그러한 공식으로도 4옴이 나오고요. 그냥 암산으로 16, 8옴, 8옴 다시 합쳐 4옴.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공식으로 해도 4옴이 나오고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16옴짜리가 4개인데 16옴짜리가 4개인데 16옴 16옴을 병렬로 하게 되면 절반이에요. 저항을 병렬로 하게 되면 절반이 되고 직렬로 하게 되면 2배가 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6옴 16옴 더하면 8옴 16옴 16옴 더하면 8옴 요 8옴 8옴을 더하면 4옴 이렇게 계산하시면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18번 문제 이건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시험 문제 볼 때 제가
사실 책을 할 때도 포기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저희들한테 서로 마음 어려워지고 하니까 제가 그 공식 부분은 포기를 해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공식 부분 알아서 공부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쨌건 문제는 공식 부분은 포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서 문제는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E는 그 12V이고 Z는 이제 4ohm이라고 할 때 P는 몇 와트인가요? 요거 할 때는 공식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일단은 먼저 I부터 전류부터 구해야 되겠죠. 전류를 구하는 공식은 볼트를 ohm으로 나누면 돼요. 예. 81페이지에 중간 위에 있는 공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I는 12, 그러니까 2를 5로 나누면 되니까 12를 4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3이 나오죠. 그래서 I는 3이 됩니다. 예. P는 얼마냐? P는 2 곱하기 I. E는 12 곱하기 I는 3. 그러니까 12 곱하기 3. 정답은 3번 36와트 나오죠. 예. 이런 공식을 외우면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딱 봐가지고 12 곱하기 4 48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왠지 함정 같죠? 그래서 4번이 그래서 함정이에요. 예. 그래서 공식을 대입하게 되면 I를 먼저 구했어야 되는 거죠. I를 구하고 P는 2 곱하기 I니까 12 곱하기 3 36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고요. 19번 같은 경우는 예. 백입니다. 만약에 이게 플러스였으면은 무지향성으로 갔을 거예요. 무지향성으로 가는데 백이기 때문에 지금 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이 다 깎이게 됩니다. 교집합 부분 다 뺀다고 생각하시면은 양쪽으로 동그란 그러니까 양쪽으로 동그란 그 두 개의 원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가 뭐냐? 이 위 아래 부분은 흡음이 안 되는데 이 양쪽 부분이 흡음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양지향성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플러스였을 때는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렇게 해서 무지향성이 되는데 뺐기 때문에 교차되는 부분이 빠져서 동그란 부분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양지향성 마이크가 돼 버립니다. 이거 관련된 페이지는 115페이지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무지향성이냐 양지향성이냐. 예. 부분 보이시죠? 책을 보신 분들은 다 맞히셨을 거예요. 예. 20번 페이지 감쇄 곡선 또는 슬로프와 관계가 없는 것은 감쇄 곡선이란 건 뭐냐면은 그 사실은 이제 딱 답이 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건데 그 하이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를 했을 때 소리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그 슬로프 그 감쇄 곡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제가 정답을 문제를 이야기했듯이 하이 패스 필터, 뭐 고역 통과 필터, 저역 통과 필터는 관계가 있는 거고요. 이 관계가 있어가지고 슬로프 관계가 있어가지고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그 크로스오버 지점이기 때문에 1번까지는 관계가 있는 거죠. 피킹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특정 주파수가 정해진 그 주파수를 그러니까 슬로프를 상관없이 올리고 내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감쇄 곡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EQ로 소리를 약간 주파수를 변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랑 관련된 거는 페이지 17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 무대음향 3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무대음향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1번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이기 위한 효과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DSO 같은 경우는 특정 주파수가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 주파수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한마디로 헤드룸 범위를 약간 넓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압축하는 게 있기 때문에 특정 주파수를 압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 말할 뻔했네. 제가 하울링 얘기하는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니라 헤드룸 얘기하는 거라서 제가 순간 잘못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어찌됐건 DSO 같은 경우는 특정 주파수를 압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DSR가 맞고요. 리미터 같은 경우도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소리가 더 들어가더라도 한마디로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2번도 옳은 거고요. 컴프레서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소리를 압축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개 다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익스펜더 같은 경우 반대로 작은 소리는 키우는 효과가 있어요. 작은 소리를 키우는 거다 보니까 1번, 2번, 3번과 정반대되는 효과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익스펜더가 맞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서는 소리를 압축하는 거, 익스펜더는 작은 소리를 더 키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22번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는 사항이 이제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뭐냐? 이 현상은 사실 맥놀이 현상이거든요. 소리가 기본적으로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에다가 다른 파장을 집어넣어서 소리가 약간 맥놀이 현상처럼 그 약간 좀 그 맥놀이 현상처럼이에요. 현상처럼 소리가 약간 좀 울림이라고 해야 되나? 소리가 약간 좀 그 약간 울림이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3번 트레몰로 현상입니다. 다른 것들을 얘기하면 와와 효과는 저도 봤는데 기타 같은 경우에서 소리가 와웅 이런 게 있어요. 그 페달을 밟으면은 소리할 때 기타 치다가 소리가 와웅 그러니까 소리가 주파수가 내려갔다가 올라 한마디로 피아노 이렇게 훑트는 것처럼 그 소리를 이제 주파수를 그 높였다가 내렸다가 페달을 통해서 바꾸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그림에 있는 거는 기본 주파수에 다른 소리를 덮어서 소리에 약간 변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 주파수 대역을 밑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효과는 1번은 아닌 거가 되고요. 코러스 같은 경우는 약간 딜레이 줘서 똑같은 소리 약간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코러스 효과는 아닌 거고요. 시간차에 그리고 비브라토 같은 경우 약간 소리가 떨림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비브라토는 그러니까 소리 똑같은 소리를 약간 울림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장의 변화까지는 아니고 그냥 소리를 약간 떠는 거 그걸 이제 비브라토라고 하고요. 트레몰로가 지금 보시는 효과 같은 거를 내는 게 트레몰로라고 합니다. 관련 페이지는 페이지 59페이지고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이걸 뭐 시간이 막 길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일일이 깊게 설명하진 않고요. 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거는 짜요, 이건 달아요라는 것들을 원리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정답은 3번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런 효과가 기본적으로 이런 효과라고 하니까 명시적인 거니까 뭐 이거는 뭐 제가 따로 뭐 이게 원리가 이래요라고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3페이지 같은 경우는 가장 크로스오버랑 가장 관계가 먼 것. 아까 크로스오버 20번 가끔 문제들이 그래요. 이 문제가 그 약간 몇 문제 뒤에 약간 헷갈리거나 아니면 관련된 문제를 놓는 경우가 많은데 20번 제가 얘기했던 거랑 그 연관되는 겁니다. 크로스오버랑 관련된 거 아까 제가 크로스오버랑 관련된 거는 저역 통과 필터랑 고역 통과 필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먼 것 중에서 2번과 3번은 빼는 겁니다. 밴드 통과 필터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 패스 필터나 로우 패스 필터는 그 끝부분에서 이렇게 가는 거라면은 그 밴드 통과 필터는 약간 그 중간 주파수 대의 한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로스오버랑 관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크로스오버랑 관련이 있는데요. 노치 필터는 뭐냐면은 그 하울링이 나는데 가끔가다 특정 주파수 딱 한 부분에서 하울링이 났을 때 그 한 부분만 송곳처럼 딱 그 부분만 줄여가지고 하울링을 줄일 때 쓰는 게 노치 필터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사실은 그 비슷한 필터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필터인데 1번은 전혀 다른 필터이기 때문에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번 노치 필터가 되겠습니다. 24번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사용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근데 보시면 1번 프론트필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이 무대가 있을 때 무대 이 라운드 앞에
앞에 무대 이제 바닥 앞에 이렇게 놓는 그 스피커가 있어요. 왜냐면은 공연장 같은 게 크다 보면은 스피커가 위에 있어가지고 맨 앞에 있는 분들은 스피커가 좌우 멀리 있기 때문에 이쪽 소리를 잘 못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소리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무대 바닥 쪽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 방해되지 않는 시각선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앞에 있는 분들한테 소리를 내는 용으로 프론트필 스피커를 씁니다. 그 3번 언더 발코니 같은 경우는 이제 1층과 2층이 있다 보니까 2층 발코니 밑에 있는 분들은 그 메인 스피커의 소리가 이제 약간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소리가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프로시니엄 중앙 스피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스피커가 양쪽에 너무 벌어져 있다 보면은 가운데 분들은 이 스피커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니까 이 가운데 분들한테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센터 위에서 그 중앙에 있는 부분들에게 소리를 내는 게 프로시니엄 중앙 스피커입니다. 1번, 3번, 4번은 메인 스피커에 소리가 날 때 약간 그 공연장 그 객석 내에서 소리가 부족한 곳에 그 객석 아마도 관객을 위한 스피커인 거죠. 소리를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메인 스피커 외에 소리를 약간 보강하는 거라면 2번 무대 모니터 스피커는 관객이 아니라 연주자를 위한 거죠. 연주자나 아니면 무대 안에 위에서 진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대 객석이 아니라 무대를 향한 스피커이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 다른 스피커는 2번 무대 모니터 스피커가 됩니다. 25번 파워 앰프와 관계가 없는 것은 스루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소리가 앰프로 입력했을 때 얼마나 빨리 작동을 해서 소리를 출력하느냐. 스루 파워 앰프랑 관련이 있고요. 2번 댐핑 팩터는 댐핑 같은 경우는 소리 스피커 이제 그 출력을 할 때 소리 약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댐핑이 있으면은 그 밴드나 이런 거 해가지고 쿵짝쿵짝쿵짝쿵짝 리드미컬하게 딱딱딱딱 이걸 날 수가 있는데 댐핑 팩터가 늘어지게 되니까 이게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까? 이거 댐핑 팩터 어쨌건 그 앰프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브릿지랑 모노는 앰프의 모드입니다. 브릿지 모드로 해가지고 출력을 약간 좀 키우거나 모노 기본 일반 모드로 할 거냐. 1번, 2번, 4번은 다 앰프랑 관련이 되는데 픽업 각도는 뭐냐? 마이크랑 관련된 거예요. 마이크가 있을 때 이 마이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소리가 한마디로 일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각도 이 정도까지는 돼야지 소리가 잘 들어가는데 이걸 넘게 되면 소리가 잘 안 들어가니까 소리를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각도가 몇 도인가 라는 거죠. 3번이.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앰프랑 관련된 건데 3번 픽업 각도는 마이크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파워 앰프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26번 같은 경우에 주파수 특성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 딱 봐도 2번이죠. 왜냐하면 양자원은 아까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디지털 관련된 거기 때문에 디지털이기 때문에 주파수랑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정제파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주파수가 합쳐졌을 때 나는 이제 그 파형을 정제파라고 하고요. 3번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주파수를 그래픽화한 게 스펙트럼이고 4번 핑크 노이즈는 주파수가 두 배가 커질 때마다 소리가 3dB씩 감소되는 거. 세 개 다 주파수랑 관련된 건데 양자원은 디지털 전원 방식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2번 양자화가 정답이고요. 관계가 없는 거니까요. 27번 소리의 강도와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진폭이 클수록 소리가 커집니다. 소리와 강도가 있죠. 2번 dBSPL dB는 소리의 세기를 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강도와 갑자기 강도니까 이거 아니야. 제가 순간적으로 강도하니까 이제 막 노상 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재개가 할 뻔해가지고 잊어버리시고 소리의 강도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2번 소리의 강도와 관계가 있는 거고요. 등청강 곡선은 사람의 귀가 그 특성상 뭐 예를 들어서 저주파는 잘 못 듣고 고주파는 잘 듣고 이런 게 있어요. 소리의 강도를 등청강 곡선에 따라서 잘 듣는 부분이 있고 잘 못 듣는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소리의 강도와 관계가 있고요. 도플러 효과는
주파수 관련된 거예요. 주파수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그러니까 3개는 음압에 관련된 건데 4번은 주파수 관련된 거죠. 이 부분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는데 가끔 소리를 듣다 보면은 그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음압이랑 주파수랑 헷갈려 하세요. 소리가 무조건 크게 들리면은 그게 음압이 커지는 걸 수도 있는데 가끔 주파수가 높아지는 걸 가지고 소리가 커진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파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등청간 곡선에 의해서 똑같은 소리라고 하더라도 저음은 잘 안 들리고 고음은 잘 들리다 보니까 그 주파수 변화가 소리의 강도 세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두 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가끔 헤르츠 부분이랑 dB 개념이랑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향 콘솔을 보면은 헤르츠랑 dB가 같이 있다 보니까 두 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하는 말입니다. 어쨌건 소리의 강도 dB와 그 강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4번 도플러 효과는 주파수랑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28번에 소리의 정유와 관련된 것이 관계가 없는 것은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이 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의가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뭐 영어로 저도 보니까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소리를 듣는 방향을 찾는 거, 소리가 들리는 위치, 한마디로 소리의 방향, 레프트냐 라이트냐에 관련된 거에서 소리의 레프트랑 라이트랑 그 조정하는 거랑 관계가 없는 것. 펜폿은 L과 R을 나눈 거기 때문에 이건 관계가 있는 거죠. 양의 효과도 아까 얘기했듯이 소리의 왼쪽과 오른쪽. 한마디로 소리가 오는 방향을 그러니까 양의 효과가 소리가 오는 방향을 알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양의 효과에 정기랑 관계가 있고요. 선행음 효과 같은 경우도 시간차를 통해 가지고 소리의 방향을 약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번, 2번, 4번은 방향, 소리의 방향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거고 3번 배음 같은 경우는 소리의 주파수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배음이 가장 관계가 없는 거. 그러니까 주파수가 뭐 배음 뭐 200, 400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방향과는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번 배음의 구성이 가장 관계가 없는 겁니다. 29번 입력의 신호의 반응 시간과 관계가 없는 것은 2번 먼저 할게요. 2번 먼저 한다는 얘기는 정답은 1번이죠. 다 알고 있으니까 할게요. 2번은 파워앰프의 수르율. 이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게 그 한마디로 입력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빨리 앰프가 작동을 하느냐, 반응을 하느냐. 수르율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수르율이라고 해서 뭐 이게 뭐 그 뭐냐 뭐 곡선 이런 게 물론 곡선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반응 한마디로 파워앰프로 입력이 됐을 때의 반응 시간 이 관련된 게 수르율이니까 반응 시간 관계가 있는 거고요. 마이크의 순간 특성, 마이크가 소리를 받아들였을 때 반응하는 그 특성, 반응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응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컴프레서의 어택 타임, 컴프레서 같은 경우도 기존 트레시홀더에 있어서 트레시홀더 이하로나 이상으로 갔을 때 얼마나 컴프레서가 빨리 작동을 하느냐, 작동을 빨리 하느냐 적게 하느냐를 조정하는 게 어택 타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의 입력 신호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 반응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은 2번, 3번, 4번이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울링 관련된 거죠. 헤드룸을 확보해 가지고 소리 주파수 한 공간에서 그 주파수 관련돼서 하울링 방지 관련된 거기 때문에 29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제 30번부터는 이제 아날로그 콘솔 이런 거에 관련된 거예요. 예. 시간이 이제 가고 있는데 저희 동아리는 이제 처음 오게 되면 이제 아날로그 교육을 먼저 시켜요. 왜냐면 요즘 디지털 콘솔이 뭐 대부분 대세기 때문에 디지털 콘솔을 이제 많이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 계신데 아날로그 콘솔을 배우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소리가 어떻게 가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사실 기본은 아날로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디지털이 너무 편해져서 소리나 이렇게 보내는 것들이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모든 기본적인 원리는 아날로그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로 소리가 어떻게 입력이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 소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30번부터 사실은 40번까지의 문제가 그런 내용입니다. 소리가 어떻게 되고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어떻게 소리의 이동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소리의 사실 기본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날로그 콘솔을 많이 만져보시고 그 음향 기기에 대한 기본을 아시는 분들이면 다 맞추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참고로 저는 여기서부터 40번까지는 다 맞았습니다. 30번부터는 틀리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기본을 알고 있다고 했으면 여기 11문제는 다 맞추셨어야 되는 거예요. 30번 운영 레벨이 다른 것은 억센드, 그룹 아웃, 스테레오 아웃 기본적으로 다 같이 씁니다. 폰, 모니터 스피커를 듣기 위한 폰만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아셨다면은 4번이라고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운영 레벨 자체가 틀려요. 예. 모니터 스피커는 뭘로 하느냐? 무조건 억스입니다. 예. 여기 억스가 없네요. 억스가 없지만 그 32번 같이 얘기할까요? 외부 이펙터 기기를 연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이것도 억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콘솔 같은 경우는 FX밖에 없습니다. FX라고 적혀 있는데 FX가 억스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 아날로그 콘솔을 보시면은 똑같은 억스처럼 보이는데 FX라고 따로 빠진 것도 있는데 FX가 이제 외부 그 이펙터 기기를 F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냥 표시만 해놓은 거예요. 똑같이 억스처럼 쓰시면 돼요. 예. 왜 그러냐? 모니터 스피커에 왜 억스를 쓰느냐? 억스로 그룹이나 스테레오로 아웃으로 가게 되면 그 따로따로 구분이 안 돼요. 무대에서 모니터 이제 밴드 같은 거 할 때 이제 이거는 음향 기본까지 가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주자가 내 기타 소리는 약간 모니터로 약간 키워주고 내 목소리는 약간 줄여주고 여기에 드럼 소리는 좀 빼주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요청을 했을 때 그룹이나 스테레오나 모니터로 가게 되면 그걸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억스 같은 경우는 개별 그 한 모니터에 나간 소스를 개별적으로 조절이 가능, 볼륨 조절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억스는 무조건 모니터야.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거 다른 걸로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무조건 억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펙터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연주나 공연 많이 하시다 보면 딱 그러죠. 공연하시는 분이 저는 리버브를 좀 더 넣어주시고요. 이 친구는 리버브 좀 적게 해주세요. 왜? 악기가 틀리니까. 나는 바이올린이니까 리버브가 좀 없어도 돼. 근데 옆에 해금이야. 해금은 리버브가 좀 많아가지고 약간 좀 울림이 많아야 돼. 따로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펙터 계열도 억스 1번 억스입니다. 그래서 31번도 억스고 32번도 억스 샌드입니다. 33번 컨트롤룸 스피커를 연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4번입니다.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이 4번이고 제일 쉬운 문제.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제일 쉬운 문제였어요. 40문제 중에서. 왜? 억스 샌드, 억스 스테레오 그룹이 있는데 모니터라고 딱 적혀 있잖아요. 설마 컨트롤룸이 이 모니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음향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저도 음향을 하다가 보면은 음향 초보하는 친구들이 무대 모니터 스피커를 뭘로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이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도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아날로그 콘솔을 연결해 봤으면은 한번 연결해 봤으면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이건 아마 디지털만 하신 분들이나 이제 그 음향 장비를 잘 못 맞추신 분들은 여기서 설마 32번에 모니터를 아웃이라고 쓰신 분들이 계실라나? 여기서의 모니터는 룸의 모니터입니다. 한마디로 잠깐만 볼게요. 여기 이제 살짝 보시면 여기 모니터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녹음실이나 아니면은 그 엔지니어실 쪽에 있어가지고 나만 듣고 싶었을 때 그 듣는 룸 모니터의 모니터 아웃입니다. 콘솔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3번에서 컨트롤 룸이라고 해가지고 룸 모니터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어찌됐건 이 콘솔에서의 그 모니터는 룸 모니터이기 때문에 어디 보자. 룸 모니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룸 모니터를 연결하셔야 돼요. 33번이 그래서 4번입니다. 31번의 모니터가 무대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억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음향 처음 하시는 분은 헷갈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살짝 했지만 헷갈리시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34번 같은 경우에 얘기할게요. 스테레오 메인 페이더에 영향을 받으면 스테레오 메인 페이더가 요겁니다. 요거에 영향을 받는 거는 여기서는 스테레오 아웃이라고 했지만 여기 메인 아웃이나 스테레오 아웃 여기 메인 아웃 콘솔마다 약간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 그 콘솔 사진을 찍어놓은 것 같은데 메인 아웃이라고 될 수도 있고 스테레오 아웃 뭐 메인 이렇게 쓰기도 하겠지만 어쨌건 이거는 이제 메인 믹스니까 메인 아웃인 겁니다. 여기 만약에 스테레오면은 여기 아마 스테레오라고 써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CTRL 컨트롤 룸 모니터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 콘솔마다 그 회사마다 약간씩 표현하는 게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는 컨트롤 룸 뭐 모니터 이거 다 똑같이 그 엔지니어 룸에 있는 모니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5페이지 갈게요. 35페이지 그림 2에서 입력 채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패드 앞 페이지에서 가장 보이죠? 패드 보시면 패드 버튼은 입력된 신호를 26dB 감소시킨다. 거기 26dB 적혀 있죠? 버튼이 온 되면은 26dB를 감소한다는 내용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2번 마이크 레벨과 라인 레벨을 모두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은 XLR 커넥터가 보이면서 밑에 그 TRS가 보이시죠? 이거 TRS 입력 관련된 그 기호입니다. 이거는 이제 책에서도 TRS에 관련된 거 보면은 비슷하게 모양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TRS랑 XLR을 두 개 다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콘솔이고요. 3번 팬텀 전원은 XLR 커넥터의 핀 2번과 3번으로 마이크에 플러스 직류 전원을 공급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XLR 같은 경우는 1, 2, 3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그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알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보시면은 TRS랑 XLR 봤을 때 똑같은 거 신호 하나가 접지 모양이 되어 있어요. 접지 모양. 맨 처음에 이게 지금 화면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1번에 그러니까 1번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두 개가 연결된 게 있고 한 개가 연결된 게 있잖아요. 한 개가 연결된 거는 따로 빠져나와 가지고 접지 모양이 됐어요. 이 접지 모양이 이렇게 된 모양. 이게 접지 모양입니다. 접지가 되어 있는 건 무조건 1번입니다. XLR에서. XLR 커넥터를 만들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어쨌건 1번은 쉴드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두 개가 그 전기 플러스 48V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과 3번 플러스로 직류 전기를 연결을 공급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만약 여기 함정이 있었다. 2번과 3번 마이크에 플러스 교류 전원을 공급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3번이 틀린 거예요. 약간 이거 가끔 그렇게 함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류 전원 맞고요. 핀 1번 같은 경우가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번, 3번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옳은 겁니다. 4번 고역 통과 필터 그 고역 그 하이패스 필터 컷오프 주파수는 80Hz이며 그 마이크 입력 신호에만 적용된다라고 써 있는데 보시면 마이크랑 라인이 같이 가고 하이패스 필터를 통해 가지고 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마이크 입력 신호에만 적용된다는 게 잘못된 거죠. 라인 입력 신호도 같이 가기 때문에 마이크랑 라인 입력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35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틀린 거니까. 36번 갈게요. 컴프레스를 내장하고 있으니까 컴프레스 중간에 있지 않습니다. 컴프 있습니다. 컴프 내장 문제 다시 하면 2번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은 1번 컴프 내장되어 있고요. 2번 억스 그 맨 오른쪽 보시면은 억스 1번의 경우는
프리 연결돼 가지고 프리를 하거나 포스트를 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억스 2번 같은 건 없습니다. 억스 2번은 없지만 억스 1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없네요. 그게 프리랑 포스트를 구별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알 수 있습니다. 3번 이퀄라이저에는 쉘빙과 피킹 이퀄라이저로 구성되어 있다. 잠깐 넘어갈게요. 4번 고역 통과 필터 하이패스 필터와 3밴드 이퀄라이저를 내장하고 있다. 예, 죄송합니다. 하이패스 필터 있고요. 이퀄라이저 보면은 3스테이지 EQ, 3밴드입니다. 3밴드 이퀄라이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3번인데 사실 이거는 헷갈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다른 보기가 있다 그러면은 3번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번, 2번, 4번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3번이 왜 그러냐? 내용이 약간 부족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쉘빙과 피킹으로 이루어지어 있긴 해요. 예. 보통 이런 경우도 보시면은 하이 미들 로우, 이게 딱 지금 하이 미들 로우 이런 상태인데 여기 하이패스 필터도 있고요. 하이 미들 로우여 가지고 하이랑 로우는 쉘빙이고 가운데 미들이 피킹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주파수가 안 보여요. 이게 주파수 조정하는 게 따로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 사실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물론 이게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1번과 2번과 4번이 완벽하게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1번과 2번과 4번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알 수 없는 것은 사실 3번이 맞습니다. 예.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건 요거에 대해서는 3번이 가장 덜 알 수 있는 부분,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저는 문화예술 자격검정위원회의 결정에 존중합니다. 예. 어차피 저는 제가 시험을 본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긴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논란거리는 아니에요. 논란거리는 아니고 이걸 아시는 분들은 3번을 무조건 3번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냥 사실 별 고민 없이 3번을 찍었어요. 3번이 가장 정답인 것 같아가지고. 예. 37번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성격이 다른 버스는 사실 이거는 그냥 딱 봐도 PFL이에요. PFL이 뭐냐면은 한 소스만 듣는 거잖아요. 음향을 하신 분들은 억스나 그룹이나 스테레오는 사실은 같은 계열로 받고 PFL은 사실 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PFL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보시면은 PFL 같은 경우는 기본 소스를 보셨을 때 따로 되어 있어요. 예. 억스 같은 경우도 프리 페이더가 있긴 하구나. 예. 포스트랑 프리가 있어가지고 구별할 수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억스 2번과 FX 이거는 사실은 페이더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PFL이 어찌됐건 두 가지예요. 페이더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있고 소스 자체가 아예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뮤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게 제일 맞겠구나. 온오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PFL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이전 페이더보다는 온오프가 더 앞이니까. PFL 같은 경우는 뮤트가 되거나 오프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채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억스나 그룹이나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뮤트를 하게 되면은 소리가 아예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세 가지랑 다른 성격을 가진 거는 뮤트의 영향을 받지 않는 PFL, PFL이 정답입니다. 38번 다음 그림의 스테레오 아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1번 스테레오 아웃 L과 R은 0VU일 때 1.23V다. 이거는 페이지 89페이지 보시면은 dBu, dBm, dBV 해가지고 표가 있어요. 89페이지에
제가 저희 애들한테도 힘들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저희 애들한테는 이해는 하지 말라고 해요. 공식까지는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냥 표를 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거는 한 문제씩 꼭 나와요. DBV 해가지고 몇 DBU, 그러니까 뭐 0볼트일 때는 뭐지 몇 DBU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은 나와요. 그러니까 1볼트짜리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어찌됐건 그 4DBU는 1.23볼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번은 예, 맞습니다. 0V일 때, 그러니까 기본이었을 때 1.23볼트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 표에 의해서 1번 맞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 페이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 보시면은 죄송해요. 순간적으로 제가 문제를 잘못 봐가지고 문제를 잘못 던졌어요. 페이더 영향을 받는다가 맞아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받지 않는다라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예, 그 모니터는 스테레오 페이더 영향을 받는다 맞습니다. 스테레오 페이더가 약간 화살표로 그 뭐지 네모난 거 있는데 약간 좀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나온 게 그 페이더입니다. 그래서 페이더 다음 단계에 있기 때문에 페이더의 영향을 받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잠깐 문제를 잘못 봐가 뭐지 보기를 잘못 봐가지고 순간 당황했었던 거고요. 3번이 이제 틀린 건데 그 USB 레코더 L과 R은 스테레오 영향을 받는다 안 받습니다. 왜냐 그 반대잖아요. 2번과 3번이 정 반대되는 게 그 페이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게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스테레오 아웃 L과 R은 XLR과 TRS 밸런스 단자로 동일하게 출력된다. 보시면은 출력되는 게 XLR과 TRS 단자 두 개가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나갑니다. 둘 다 나가고 원하는 거 이제 선택해서 출력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4번도 맞고 1번, 2번 맞고요. 3번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레코딩은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예, 이제 곧 끝나갑니다. 예, 39페이지. 이것도 아까 89페이지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죠. 스테레오 아웃 최대 레벨은 플러스 4dBU다. 적혀 있죠. 맥스가 플러스 4dBU 맞습니다. 옳은 거고요. 이거는 제가 저희 애들한테 그런 경우에 그렇게 얘기해요. 제품 같은 거 보면은 제발 스펙 좀 봐라. 스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박스를 보면은 박스에 이 제품에 대한 사양 같은 게 있어요. 뭐 무게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출력이 몇이고 이건 몇 와트짜리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애들 보고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보라고 해요. 왜냐면은 장비에 대해서 알아야지 단순하게 그냥 음향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음향 테크니컬적인 것만 배우려고 소리를 올려서 드럼 소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좋은 소리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고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음향 엔지니어고 음향 감독을 꿈꾼다면 기계적인 것도 알아야 돼. 이게 지금 출력이 몇 정도가 나오고 몇 와트가 나오고 물론 나중에 듣는 건 다를 수가 있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제품 스펙을 봤을 때 이 제품은 어느 정도의 소리를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유추해내려면은 이런 그 스펙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단순하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후에도 어떤 제품이 있더라도 이 제품에 어떤 스펙이 있구나 외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면은 어느 정도의 스펙이 있다라는 거를 알 정도까지는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그 보기로 가서 1번은 그래서 설명을 옳은 거고요. 2번에서 스테레오 아웃의 경우에는 20dB의 헤드룸을 갖는다. 왜냐하면 기본 아무것도 0이 이제 4dB니까 플러스 4dB 24에서 4를 빼면은 20dB 맞습니다. 모니터 아웃은 딱 했을 때 반대로 하면 24dB가 아니라 그 16dB가 되는 거죠. 예. 20dB에서
플러스 4dB를 빼니까 이게 3번이 틀린 거죠. 3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16dB가 됩니다. 이 기기의 출력 레벨이 0dB일 때 0.775다. 이거는 89페이지 나오면은 나옵니다. 0dB일 때 0.775. 예.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4번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번과 3번이 정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찍더라도 2번과 3번 안에서 찍으셨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걸 몰라서 찍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그 음향 문제를 풀 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걸 찍는 것도 있지만은 반대적으로 그 보기가 완전히 상반되는 보기가 있어요. 아까처럼 뭐 1번, 3번, 뭐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 맞는 거,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면 아무래도 합격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 문제에서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2번과 3번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찍는 분이라고 하셨더라도 2번과 3번 내에서 찍으셨어야 돼요. 예. 어쨌건 결론적으로는 3번이 정답이긴 하지만요. 예, 4번 이야기하겠습니다. 4번 피크미터 0. 피크미터 0일 때 기본적으로 출력은 보시면은 4 플러스 4 dB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제가 문제도 안 읽고 있었네요. 40번 어쨌건 문제 보시면은 얘기할게요. 보기만 얘기할게요. 어쨌건 1번은 맞는 얘기고요. 0이었을 때 플러스 4 dB의 출력이 나온다고 그림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PFL은 프리페이더 리슨의 약자다. 예, 맞습니다. AFL은 반대로 애프터 페이더 리슨의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콘솔을 보시면은 AF에 PFL이 있는데 사실 페이더의 차이만 있긴 하고요. 사실 기능은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약간 이걸 좀 구분해 놓기도 하기는 하고요. 3번 폰과 모니터 아웃 L과 R의 출력은 서로 같다. 예. 모니터랑 그 폰이랑 같습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폰이랑 모니터랑 볼륨 레벨을 따로 조정을 해가지고 볼륨은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기 전까지에 똑같은 걸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마지막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음향을 했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PFL을 눌렀을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소리가 다 나가고 있는데 그냥 그 한 채널의 소리만 내가 따로 모니터나 헤드폰을 통해서 듣기 위해서 PFL을 누르지, PFL을 눌렀을 때 그 신호가 다른 것들 다 뮤트가 되고 폰으로만 간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폰에서 그 소리만 듣기 위해서인 거지. 이제 약간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읽어보면은 그 말을 잘못하고 4번이 이제 옳지 않은 거죠. 입력 채널에 PFL 누르면 그 신호를 폰으로만 그 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이 약간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입력 채널에 PFL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신호는 계속 그 메인 출력이 나가지만 폰으로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 신호는 폰으로만 출력된다는 건 아니죠. 폰 말고 다른 억스나 다른 뭐 그 그룹이나 이런 쪽으로도 다 출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폰으로만 출력된다라는 것이 약간 바뀐 거죠. 예. 이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 같은데 읽어보면 어쨌건 이 뉘앙스는 억스나 이런 것들은 다 소리가 안 나가고 폰으로만 출력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40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문제에서는 책에 있는 내용이 많았었고요.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실 무대음악 2나 3에서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만 읽어보셨으면은 아니면은 이 문제가 왜 정답이지라고 생각하셨을 때 책에서 사실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도 뭐 시험 문제를 어쩌다 보니까 10년 넘게 15년 넘게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아요. 매번 문제를 풀고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대충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느끼는데 변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건 십몇 년 동안 계속 음악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쉬워져요. 근데 문제가 쉬워진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제 실력이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카페나 아니면은 뭐 글들을 보면은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보면은 뭐 시험 문제 어려웠어요. 뭐 이거 너무 문제가 꼬았어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저도 물론 그랬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시험 문제 풀 때 문제 너무 어려웠어. 막 이거는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니야. 떨어뜨리려고 한 문제야라고 이런 문제를 제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문제를 봤을 때 문제가 약간 그거예요. 약간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합격선이 60점이기 때문에 뭐 10% 20%는 틀릴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냥 풀었는데 틀린 문제들이 있어요. 틀린 문제들이 있는데 나중에 확인하면서 제 실수도 있었고 내가 몰랐던 부분이네 라는 것들을 알기도 해가지고 확인을 한 거죠. 이 얘기는 뭐냐, 공부를 계속하면 할수록 문제는 쉬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책 5번 읽고 기출문제 5번, 기출문제는 풀 수 있을 때까지 풀면은 합격한다. 책 5번 이상 본 친구 중에서 떨어진 애 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핑계는 많아요. 막 문제 풀다가 시간이 없었어요. 바빴어요. 굉장히 바빴고 뭐 모두 바빴고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진짜 24시간 진짜 죽어라고 365일 바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덜 신경을 쓴 거죠. 예. 근데 이전에도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건 이 시험 문제를 풀고 자격증을 따야지 음향업계에서 알아주고 돈도 틀리고 또 하나는 취직을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달랑 상급 딴 다음에 발전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어찌됐건 음향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딱 나중에 혹시 이거 합격했다고 해서 여기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하셔야 돼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음향을 20년 했는데도 지금도 약간 생소한 문제가 있고 약간 완벽하게 이해 못한 단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제가 뭐 백과사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지금 공부하듯이 지금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합격하시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이제 내년에 보실 테니까 합격하시더라도 계속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연히 문제를 맞춘 거랑 내가 정확히 알고 문제 맞춘 건 틀리기 때문에 어찌됐건 앞으로도 2급도 보셔야 되고 1급도 보셔야 되고 계속 성장을 하실 분들은 음향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그런 것 같아요. 20살이 넘어가면서 그 누구도 나한테 공부하라고 이렇게 강요한 사람이 없어요. 예,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본인의 밥그릇은 본인이 챙긴다고 본인 스스로 채찍질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도태되기 쉽습니다. 어쨌건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혹시 이제 내년쯤 돼서 내년에 다시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어쨌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노력은 사실 본인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제 바람은 제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건 건강하시고 예, 실기 공부 이제 또 준비하셔야겠죠. 예, 실기 공부 잘 하시고 다음에 좋은 곳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